이걸로 봤을 때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마지막 연끌 거래가 지금 터진 거라고 보고 있고, 요 이후부터는 지금 완전 거래 빙하기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좀 집값 하락을 전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서울, 그리고 서울 가까운 이런 지역들. 이 지역들은 저는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경기 침체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로 싸게 내 집마련을 하실 기회가 올 거예요. 외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쉽지 않겠죠. 자, 벌써 이제 11월 말, 이제 올해도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는데, 올해 부동산 시장 한번 점검 및 내년 2026년 부동산 시장 점검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 그 전에 올해 이제 부동산 대책 3개가 나왔죠. 627, 97, 10, 15 대책 나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 집값 상황 어떻고, 사람들의 심리는 좀 어떤 상황인가? 요즘에는 되게 얼음땡 상황 같아. 네, 맞아요. 요즘 신고가 치는 것 같지도 않고. 신고가가 있긴 한데 이제 거래 자체가 너무나도 없는 상황이라 2020년 중후반에 이제 연끌 거래가 그때 한번 터졌거든요. 네, 데이터로 보니까 마지막 또 연끌 거래가 이번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때 보니까 터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10월 부동산 이 대책이 저는 이제 이 이전과 이후의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한 번에 이 세 가지 규제를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전체 지역, 그리고 경기도 남부 광명부터 해서 안양, 과천, 우왕, 밑에는 수원, 영통, 용인, 분당까지 이렇게 다 싹 다 지금 묶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LTV, 그래서 가격 대비 대출의 비율이 이제는 무주택자분들이 40%, 집이 있다, 유주택이다, 그러면 대출이 이제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한도는 이제 6억 원. 이거 6개월 이내에 전입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갭투자 아예 불가능한. 아예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대출도 이제는 최대 30년까지밖에 안 돼요. 40년, 50년짜리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아예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15억 원 이하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25억까지는 4억 원. 그리고 25억 초과 아파트는 이제 대출 2억 원. 즉, 그냥 무조건 현금 가지고 사야 되는 거죠. 의미 없죠. 네, 의미 없죠.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이제 80%가 아니라 이제 70%까지 대출이 되고, 요것도 이제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도 조정 지역의 2주택은 8%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집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한 시기가 된 거죠. 취득세가 너무 비싸니까. 3주택은 12%입니다. 예, 세금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유만 했어도 됐는데 이제는 보유 및 거주까지 이제 인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 이제 또 간접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값에 비한 대출도 이제는 40%밖에 안 나오고 금액도 최대 6억 원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이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을 함으로써도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 내 소득이나 이거 DSR을 다 보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금리를 올리는 만큼 대출의 한도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출의 목줄을 완전히 쥐어짠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고요. 요 선 하나하나가 하루입니다. 하루 거래량이에요. 네, 그래서 2019년부터 보시는 것처럼 2025년 이제 11월 달까지인데, 자, 이게 이제 하루 거래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21년과 22년, 요때가 거래가 정말로 작았잖아요. 진짜 없었죠. 자, 그런데 지금 11월 달 들어서 거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거의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제가 좀 놀랐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때 2020년 중순 정도에 보시는 것처럼 거의 1200건 가까이 하루 거래량이 치솟으면서 이때가 연끌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보통 연끌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1년이나 1년 반 뒤부터는 이제는 시장이 침체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끌 거래가 터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사람, 최대한의 사람이 샀다는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1년 차인 23년에는 그렇게 거래량가 많지 않았는데 24년부터 거래가 많이 늘었고, 특히 25년 들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계속 증가하면서 이때 20년 중순에 연끌 거래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마지막 연끌 거래가 지금 터진 거라고 보고 있고, 요 이후부터는 지금
거래가 완전히 지금 21년 요때, 22년 요때만큼 지금 완전 거래 빙하기로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거래량은 정부 정책이 있는 한 다시 늘어나는 게 쉽지 않겠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이제 서울의 고가 시장 같은 네.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은 부동산, 너무나도 과도한 부동산 자산은 좀 워워시키고 이걸 금융자산 쪽으로 지금 돌리려고 한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요번 대책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굉장히 강력하게 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완전 지금 급격한 지금 거래 빙하기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토제 이게 나와서 오세훈 시장이 이제 11월 20일 인터뷰 기사가 있던데 이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 지정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해제 여부에 대해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고려를 해볼 만한 시점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처음에 풍선 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면서 맞아요. 지금 와서 풀면 또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것으로 나오지 않나. 그다음에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 역시도 사실 집값에 대한 우려를 좀 한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만 저도 이번 정책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도강이나 이렇게 서울의 외곽지나 이런 데는 그렇게 21년 고점 대비해서 반등도 지금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규제에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까지 굳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을 필요가 있나?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15 부동산 대책 그러면 혹시 우려하는 부작용은 방금 말씀하신 노동강이나 뭐 그런 걸 거예요? 일단 부작용은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약간 좀 사라진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주택도 다 대출이 나왔잖아요. 소득만 되면은.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10억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이 15억에서 20억 사이는 이제 4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사조차 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 재산권에 대한 너무 과도한 침해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자, 그럼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그 97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셨고, 그게 97 때는 주택 공급 대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거의 기여 못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사실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3년, 4년, 5년의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주택 시장의 영향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묶어놔서 거래가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면은 네. 이런 시기에 좀 공급에 대한 정책들을 발빠르게 좀 진행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강력한 규제책이 똘똘한 채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킨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럼 똘똘한 채 노리는 전략은 그럼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1년 이제 연말 정도부터 이제 거래가 굉장히 급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22년 상반기 약간 거래 늘었다가 그리고 요때 지금 거래가 없으면서 요때 이제 상당한 이제 하락이 왔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비슷한 패턴이 내년에 좀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요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할 때 또 26년에 닥쳐올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 말씀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게 이제 양도세 중과 폐지입니다. 자, 그래서 다주택자가 이제 양도세 중과를 유예가 지금 되어 있는데 중과가 아니에요. 근데 내년 5월 달 이후로는 요게 폐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습니다. 네. 자,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것 때문에 보시면 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시 세금 변화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15억 아파트를 내가 판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양도세 중과가 안 됐을 때, 그리고 3주택이고 30% 중과일 때 양도세를 비교한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5억에 사서 15억에 내가 팔았다. 그러면 그래서 양도 차익이 10억이잖아요. 10억이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리고 내년 5월까지는 양도세가 2억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내죠, 그래도. 그래도 10억 번 거에서 2억 8천 내는 거니까 30% 조금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양도세 중과가 이게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양도세가 얼마까지 늘어나냐면 7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26년 5월에, 내년 5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지금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이게 연장이 될지 폐지가 될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고민하겠죠.
유예가 끝나기 전에 매도를 하든가. 왜냐면 요 차액만 해도 지금 4억 7천이잖아요. 그래서 10억 아파트 매도 시 양도 차익이 10억일 때 4억 7천만 거의 50%를 세금을 더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유예 끝나기 전에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세금 내더라도 버티자. 그냥 보유세 내자. 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규제 지역은 지금 매수 유동성을 지금 완전히 줄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줄 사람이 없죠. 지금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래가 거의 안 되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유, 양도세 이거 내가 내고 파느니 그냥 버티겠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유세가 문제죠. 안 파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26년에 이제 닥쳐올 또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25년에 저희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 특히 고가 아파트. 네. 그래서 요 상태로도 26년의 보유세는 25년 대비해서 많게는 40에서 50%까지 올라갈 거예요. 네. 일단 보유세가. 자,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종부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계산 시에 적용되는 비율이에요. 그런데 요게 현재 지금 60%거든요. 근데 요게 문재인 정부 때 95%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지금 뭐 80%나 그 이상으로까지 상향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이것만으로도 보유세나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올라가면은 다주택 세부담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얼마냐면 69%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10억짜리다. 그럼 공시가액,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액은 6억 9천인 거죠. 그런데 요거를 지금 2035년까지 90%로 올리겠다. 예, 이런 발표가 예전에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대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밀고 나갈지. 그런데 이제 관건은 내년 또 6월, 3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민심 때문에라도 이걸 하진 않겠지만 요 이후에 요걸 발표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는 요 두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지 말 거냐. 요거에 따라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향방이 좀 더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내년 몇 월부터요? 내년 이제 5월 달에 이제 요게 폐지가 될 예정이죠. 그럼 이게 만약에 폐지가 되면 시장의 매물 폭탄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고 요게 만약에 끝났는데 만약에 끝나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보유세 올라가도 버티는 거고. 근데 그게 내가 유동성이 없다. 현금 유동성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만 네. 갖고 있는 아파트 부자분들도 꽤 있잖아요. 현금 그렇죠. 별로 없이. 그런 분들은 아마도 내년 5월 전에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을 아마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지금 있을 만약에 거예요. 다주택자 분이라면 이게 홀딩하거나 정리 어느 게 조금 괜찮은 판단일까요? 이게 사실 5월이라면 이미 그 전에 매도를 이미 그렇죠. 3개월 정도는 걸릴 테니까 맞아요. 잔금 치고 뭐 하고 하는 맞습니다. 데까지. 그러니까 지금 벌써 팔려고 이제 네, 하시는 11월 1, 12월, 1월 중에는 네. 뭔가 거래가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네. 예, 과연 이재명 정부는 일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계속 잡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나 그다음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것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좀 더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내가 주택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이제 매도하시는 걸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으실까. 지금 다주택에 해당되신 분이라면 지금 매도는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빨리 시작은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보유주택 중 팔아야 할 물건과 또 팔지 말아야 할 물건도 있을 텐데 네. 그 물건 나누는 기준 아무래도 좋은 걸 남기고 안 좋은 걸 넘겨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순서가 양도 차익이 가장 큰 거를 보유하시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양도 차익이 작은 거를 매도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정확한 거는 전문 또 세무사분하고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게 이제 매물이 급매가 나오게 되면 네. 이게 집값이 이제 하락으로 가는 방향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연끌 거래가 또 터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21년 이후에 나왔던 요런 거래량이 아마도 지금부터 해서 내년까지 펼쳐질 가능성이 꽤 높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있어서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는 저는 부동산 시장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금융시장하고 관련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 금융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최근 좀 코인 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나 조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서울의 고가주택의 이제 주 수요층들이 저는
누구로 보냐면은 이제 스타트업에서 2020년 초중반에 스타트업에서 이제 대박이 좀 나신 분들,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나 코인으로 또 부자가 된 영 리치, 이런 분들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런 부양 정책과 더불어서 고가 시장이 상당 수요층이 저는 되어서 고가 시장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혹시라도 미국 주식 시장이 꺾이고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은 지금 많이 꺾였는데 이대로 만약에 더 꺾인다 그러면 저는 서울의 고가 시장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저는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2026년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1,500을 넘는지 안 넘는지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이재명 정부의 이제 내년에 부동산 이런 세금 관련한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서울의 고가 시장의 운명이 내년에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에 이제 집값 하락할 수 있는 요소도 얘기해 주셔서, 그럼 공급 부족 문제와 전세 시장 불안감이 맞물려 더 큰 폭의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내년 수도권 부동산 매매 전세 시장 좀 예측해 주신다면요? 어떻게 예측하시는 거죠, 집값? 일단 이 수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지금 전세 수급 동향인데 수치가 158 정도 되거든요. 네. 즉, 서울의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58 정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세 시장이 굉장히 지금 따끈따끈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지금 공급이요, 보시는 것처럼 내년부터 26, 27, 28년 공급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전세 수급은 아마도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렇다면 전세 가격도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공급 절벽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만 봤을 때는 실제로 공급 부족이 맞아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게 공급 부족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급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새 아파트가 분명히 부족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분양하는 서울의 아파트들이 잘 팔려야 될까요? 안 팔려야 될까요? 부족하면 팔려야죠. 잘 팔려야죠. 네. 그리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뜨끈뜨끈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 팔려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서울에 지금 못 팔리는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서울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인데요, 1,088채입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1,000채가 넘어요. 지금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공사 완료금 미분양, 즉 준공은 미분양 데이터를 보면요, 준공 미분양이 지금 어떻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네. 서울에 지금 아파트가 다 지어졌는데도 못 팔린 아파트가 지금 777채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입지가 좀 안 좋은 게 아닐까요? 그래도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보세요. 2007년부터의 미분양 데이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지금 770채까지 준공 미분양 올라오면서 지금 빨간불 들어온 건요, 2010년 이후로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이때는 이제 금융이 터지고 잠깐 좀 감소했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뭔가 어떤 그런 금융위기라고 하는 그런 충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마저도 지금 준공 미분양이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놓고 봤을 때는, 야, 서울의 지금 공급 부족은 맞긴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팔리지 못한 이런 새 아파트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꼭 공급 부족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집값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수도권은? 네, 서울의 집값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 서울의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인데, 네. 제가 이제 21년 10월에 이때 이제 엄청난 경고를 했었죠. 10년을 올까 한 번 있을까 말까 매도 기회다. 그리고 이제 내려왔다가 정부의 정책으로 다시 이제 반등을 했는데, 지금 거의 어때요? 수치가 전고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래도 완전 지금 21년 말처럼 완전 급감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트리거는 내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지금의 이제 어느 정도 좀 꺾이고 있는 이 금융시장이 만약에 내년에 계속해서 떨어진다라면, 그때는 22년 하반기에 왔던 충격보다 이제 훨씬 더 강력한 충격파가 26년 하반기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 좀 집값 하락을 전망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정말 쉽지 않다. 정부가 일단 이 수요의 수도꼭지를 네. 완전히 이제 지금 잠가 버렸고, 그리고 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하고 가격은 너무 고평가에 되어 있고, 네. 하지만 공급이 너무 작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자, 금융시장이 만약에 괜찮아요? 그럼 여전히 코인이나 미국 주식으로 돈 번 영 리치들이 많겠죠.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수요층이 되어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아무리 고평가에도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태위태한 시기에 혹시라도 금융시장마저 만약에
계속 대세 하락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바로 엄청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러면 대표님이 나오셔서 한국 부동산에 이제 매수할 기회가 왔다고 하는 거는 수도권이 아니라 네. 지방에 해당됐던 건지 아니면 네. 요즘에 데이터들이 바뀌다 보니까 대표님이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또 하락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네. 헷갈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맞아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제가 부동산 매수할 기회가 왔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고평가된 서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데이터를 보잖아요.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이미 다 지금 전세가부터 올라가고 있고, 네. 매매가마저 지금 상승하는 지역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맨날 울산 얘기하면서 울상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근데 지금 9월 달에, 요번 9월 달에 가장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 어디였냐? 바로 울산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관련 내용인데요. 네. 울산의 9월 달 집값이 집값이랑 전세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막힐 초즘에 지방 핵심지가 먼저 집값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방의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은 네.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게 눈에 확연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음지가 이제는 양지가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걸 실제 가격 차트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보시면은 요게 지난 한 1년 정도의 이제 매매 전세 플라워 차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볼 수가 있는 차트예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볼 수 지난 1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서울만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서울만 엄청 올랐죠. 자,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울산은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죠. 네.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씩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니 최근에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움직임이 오른쪽으로 지금 쭉쭉쭉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울산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완전히 대세 상승에 지금 초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세종 같은 경우도 지금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세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머지않아 매매가도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세종 같은 경우도 공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쌓이면 이제 매매가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부산도 어때요? 부산도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매매가는 떨어진데 전세가는 올라가다가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지금 돌고 있죠. 네.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완전 초입부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대구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대전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경남도 보시면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전북 같은 경우는 이미 상세로 돌아선 지 지금 꽤 됐고요. 그래서 상당수 많은 지방 지역들이 이렇게 돌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혹은 일부 지역은 아직은 전세가만 상승하는 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사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근데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지방 부동산 시장 저평가되고 있고 26, 27, 28년 정말로 공급이 작은 데가 지방이다. 네. 이 지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 데이터로 보니까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이미지로만 봤을 땐 그러면 네. 지금 울산이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매가도 올라가는 그림. 네. 그다음에 세종도 전세가 오르고 있으니까 매매가 오른쪽으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네. 이 변화가 있다는 건데 네.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네. 매매가도 오른쪽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15대책 이유도 포함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도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추세선으로는 내년 하락을 말하기에는 좀 그런 변화는 여기서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느껴져요. 네. 그리고 지금도 가격이 그럼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에 정부의 정책, 세금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금융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에 이 차트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 뭐냐면 얼마나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가 있는데,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은 아까도 제가 데이터로 보여드렸지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1년에 지금 고점만큼 지금 왔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지금 고점에 지금 와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정부가 대출 유동성을 완전 잠가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현재 가격은 떨어진 건 없지만 현재 상당히 뭐 고평가되어 있고, 내년에 지금 증시든 뭐 코인이든 내년에 금융시장이 하락이 있을 수 있고, 정부 정책은 거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맞아 떨어지면 방향이 좀 꺾일 수 있다. 방향이 이제 꺾이는데 이제는 크게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러면 가격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내년에는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뭔가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확실하게 지금 그냥
성격도 좋고 능력도 좋고 체력도 좋고 뭐 학벌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통 육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육각형 육각형. 남자. 네, 우리 김 작가님 같은. 육각형에서 한 사각형 정도 사각형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육각형 부동산이 있거든요. 네. 네, 사실 모든 게 다 좋을 때 투자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시장이 이제 지방 부동산 시장이고, 저도 제가 시장을 제가 데이터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데이터로 알아맞힐 수 없는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시장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틀린 부분들이 있고, 네. 하지만 제가 사라고 했을 때 사서 네. 틀린 적이 있냐? 거의 없다라는 거죠. 저 그럼 5대 강력시만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요. 어쨌든 지방이 내년에 충분한 기회가 있다. 네. 그리고 지방은 정부의 규제도 없잖아요. 규제도 없죠. 네. 네, 정말 지방, 아마 제 얘기 듣고 한 2년 전부터 울산에 집 사신 분들은 지금 뭐 아마 굉장히 행복해 하실 거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울산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 5대 광역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 요게 지금 지방의 5대 광역시의 시 군구별 플라워 차트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이미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들을 보이시죠? 네, 여기가 어디냐? 이제 울산 남구. 그 다음에 울산 중구, 울산 북구. 울산이 많이 있네. 네, 울산이 이제 완전 우상이 됐습니다, 이제는. 네. 자, 그리고 울산만큼 뜨거운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부산 수영구. 수영구입니다. 그래서 수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시장이, 매매 전세 시장이 뜨겁고요. 자, 그 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도 보이시죠? 해운대구도 올해 한 6월달, 올해 중순을 기점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딱 턴어라운드 하죠. 네, 그래서 해운대구도 지금 완전 지금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고, 동래구, 부산 동래구, 그 다음에 부산 연제구. 예,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울산 시장이 제일 뜨겁고 그 다음이 부산 시장이 뜨겁구나. 부산도 계속 이렇게 옮겨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울산에서도 동구만 사실 못 올랐는데 네. 동구도 드디어 올해 9월 달부터 지금 상승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지금 하락인 지역이 있는데요. 대구입니다. 바로 대구, 대구 서구, 대구 북구, 대구 달서구, 대구 남구 이런 지역들은 지금 여전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대구의 대장 지역인 수성구를 보시면 수성은 어때요? 드디어 올해 9월 말부터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구의 대장 지역이 지금 이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이런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래서 지금 부산의 지금 대장 지역인 수성구부터 매매가가 지금 올라가기 시작했고, 아직은 하락하고 있지만 달서구나 서구나 북구나 이런 지역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런 차트처럼 이렇게 이제 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전세가가 먼저 안정이 되면서 전세가 올라갈 거고, 그런 이후에 이제 매매가가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차례대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 또 대전에서 이제 유성구 같은 경우도 아직은 대전은 지금 상승 못하고 있지만 드디어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울산이 제일 먼저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 부산이 뒤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구가 뒤따라가고 있고, 이런 형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수급 동향을 통해서 또 지방 시장이 지금 얼마나 또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볼 텐데, 먼저 그 전에 지방 5대 광역시의 공급 물량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지금 이제 지방 5대 광역시의 공급 물량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부터 평균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내후년엔 공급이 꽤 작죠. 자, 근데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5대 광역시 중에서 공급 물량이 많은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대전이에요. 그래서 대전을 빼고 공급 물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 줄어드네. 확 줄어들죠. 네. 특히나 이제 27년부터는 이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급이 일단은 지방의 5대 광역시 대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공급이 계속해서 감소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수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좋게 보시는 건 울산, 부산, 대구네요. 맞습니다. 5대 강역시 중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이제 허리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울산은 허리, 부산은 이제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수준. 그 다음에 대구는 이제 발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지금 턴어라운드 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대 광역시의 수급과 거래 등을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울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빨간색 선이 있잖아요. 요게 매수자 많음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매수자 많음이 없다가 25년 5월 달부터 어떻게 되고 있죠? 위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매도자 많음입니다. 근데 요거는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요 합한 게 요 막대 그래프인데, 이 막대 그래프에 서서히 빨간불이 좀 들어왔죠? 자, 이 정도 수준은요, 21년 이후로 지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22, 23, 24, 25. 거의 지금 4년 만에 지금 시장에 이제 불이 붙은, 그래서 올해 한 초중반부터 불이 붙은 이런 모습이고, 전세 수급은 전국에서 가장 높죠. 그래서 190이면은 이거는 요게 이제 전세, 파란색이 전세 공급이고 빨간색이 전세 수요인데, 전세 공급은 아예 바닥이죠. 없죠.
근데 전세 수요는 아주 많죠. 그래서 수요가 공급보다 아주 많은 상황이고 울산도 공급이 계속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울산 시장도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울산의 또 거래 동향을 보시면 자, 매매 거래 지금 불 붙은 거 보이세요? 이게 매매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래가 지금 몇 년 만이냐면 보이시죠? 2020년 연말 이후로 지금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에 수급 상황이 좋은데 거래까지 불이 붙으면서 울산 부동산 시장이 이제 본격적인 지금 대세 상승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게 명확하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부산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도 요 지금 매매 수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매수세도 바닥에 붙어있던 게 약간 바닥 위로 올라갔고 지금 매도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죠. 자, 이런 일은 지금 25.6인데 이런 일은 지금 22년 중순 이후로 지금 처음입니다. 즉, 한 3년 반 만에 네. 지금 부산에 지금 매매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산의 전세 수급도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거의 170까지 왔어요. 네.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도 26년, 27년 공급이 아주 작습니다. 가격도 거품이 없고요. 그러니까 부산도 이제 막 불이 붙기 시작한 거고 그러면 이런 지역에 지금 내 집 마련 못 하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내 집 마련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차라리 전세 가격도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텐데 전세 가격 올라주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래도 무릎 밑에일 때 내 집 마련 하는 게 저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는 지금 늘고 있는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도 지금 거래에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매매 거래 지금 불이 붙었고요. 전세 거래도 불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거래량이요. 이게 몇 년 만이냐면 2020년 연말 이후로 지금 처음이에요. 거의 5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지방시장이 확실하게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에도 불이 붙으면서 시장이 이제 대세 상승을 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데이터로 지금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 부동산 시장은 뭐 희망이 없고 안 좋고 계속 이런 얘기밖에 없었는데 뭐예요? 제가 계속해서 전망을 했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데이터로 현실화돼서 나타나고 있고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부동산 시장도 어때요? 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매매 시장. 네. 불 붙었죠. 이런 일은 지금 22년 3월달 이후로 지금 3년 반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대구 부동산 시장에도 이제 드디어 슬슬 매매에 불이 붙은 거고 제가 왜 대구 부동산이 이제 좋아진다 그랬죠? 울산처럼 전세 수급이 계속 좋아질 게 뭐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그리고 계속 올라와서 지금 벌써 140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 160, 170까지 올라간다. 그럼 뭐예요? 대구 부동산 시장의 전세가에 이제 불이 붙어요. 그러면서 매매가를 본격적으로 밀어 올리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내 집 마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러니까 저는 거래도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 거래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의 매매 거래도 어때요? 확실하게 불이 붙었죠? 조금씩 올라오다가 지금은 색깔이 훨씬 더 진해졌죠. 그래서 매매 거래나 전세 거래 지금 둘 다 대구에 확실히 불이 붙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시장이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 이제 대구 부동산 시장도 어디처럼 바뀌는 거예요? 울산처럼 바뀌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광주광역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광역시는 전세 수급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174입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에서 보였지만 광주광역시 지금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60, 170까지 올라가면 이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근데 매매 시장에 아직 불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아직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매 시장이 잠잠하지만 결국은 광주광역시도 향후에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수급이 올라가면은 전세가가 계속 올라갈 거고 머지않은 시기에 매매가까지 밀어올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고요. 광주광역시의 거래 동향을 한번 볼까요? 자, 광주광역시는 보니까 아직은 뭐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거래가 아주 작은 건 아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었다가 지금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다른 지역만큼 눈에 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자, 이제는 광역시 중에 마지막 대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도 어때요? 매매 수급에는 큰 변화가 없고요. 전세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158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은 대전도 따끈따끈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거래 동향이 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동향을 보니까 약간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이때에 비해서는 뭐 크게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전에 지금 계신 분들은 뭐냐면 입주 물량을 꼭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다른 지역은 공급이 많지가 않은데 대전은 공급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대전은 공급 물량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전은 공급이 어떻죠? 올해 평균보다 조금 이상이고 내년에는 많이 감소하죠?
그런데 내후년에는 어때요? 공급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 27년에는 공급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지역들처럼 쭉쭉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요것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대전하고 세종은 붙어 있잖아요. 생활권이 같아요. 네. 그래서 대전하고 세종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좀 더 정확한 공급 물량을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27년에 조금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거 하나 많은 것 때문에 뭐 대세에 지장이 있을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전이나 세종 지역도 조금은 관심을 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다만 공급이 조금 있기 때문에 바로 뭐 다른 광역시처럼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5대 강력시만 점검했는데 그 외 지방에서도 좋게 보시는 데가 혹시나 있으신지, 네, 아니면 있습니다. 그냥 5대 강력시만 보는 게 나은지. 아닙니다. 지방의 상당수 지역들이 지금 좋아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네. 그러면 데이터로 또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좋아지는 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지방 중에 경남입니다. 경남의 수급을 볼게요. 자, 보시면 어때요?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거 눈에 보이세요? 네. 지금 38.8이고요. 요 정도면은 한 3년 만입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수급이 올라오고, 요 빨간색 매수자 많으면 올라오고 매도자 많으면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경남 시장도 이제 불이 붙은 완전 초입. 그런데 여기도 전세 수급 162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시장인데, 거래도 내용을 좀 보시면 경남의 거래 지금 불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붙었죠. 경남의 지금 매매 시장에 드디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지금 완전 상승하는 초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전북도 지금 상당히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시기별로 차이는 좀 있겠지만 네. 지금부터 27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지방의 부동산을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울산과 부산과 대구, 경남, 그리고 또 다른 곳도 좋게 보신다 했는데, 실제로 또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강연도 지금 준비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12월 5일, 6일, 7일, 그래서 금, 토, 일 3일 연속 제가 3일, 강연을 오후에 2번씩 있네요. 맞습니다. 네. 금요일 날은 이제 오후와 저녁에 한 네. 번씩,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네.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일요일 날은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네. 그래서 부산, 경남 특강, 요게 이제 일요일 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강연장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한 네. 220명 정도 네. 수용 가능한 공간이고, 철도 이제 기술원이라고 해서 경남 양산에 있습니다. 장소는 다 같은 데인가요? 다 똑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부산하고 되게 가까워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대구 갔다가 울산 갔다 이렇게 옮겨 다닐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한번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제가 좀 죄송하지만 그냥 한 장소에서 쭉 하기로 네. 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그러면 지금 내 집값 지금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경남 어떻게 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강연 들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12월 5일에는 대구, 경북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네. 12월 6일에는 경남, 울산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네. 12월 7일에는 부산, 경남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혹시 이거 중복 신청도 되는 건가요?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중복 신청은 안 되기 때문에 네. 내가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 경남 셋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이제 신청하면 되고, 네. 혹시 이거 뭐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돈 내시는 건 아닙니다. 무료 강의다. 무료 강의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전에는 원래 서울과 수도권에서 위주로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지역에 계신 분들 오는 게 좀 힘든 게 있다 보니까 네. 직접 여기 철도인재기술원, 네. 경남 양산시, 여기가 부산 근처인가요? 예, 바로 부산 근처예요. 네. 거기서 대구 경북 특강, 네. 경남 울산 특강, 부산 경남 특강 하시는데, 혹시 오늘 이제 뭐 지역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 이날 강의에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이날 강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수급이나 지금 거래 동향 데이터 정도, 그리고 네. 가격 흐름 차트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네. 그때는 이제 이 지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제 수요나 공급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이 저로의 저는 기회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 부동산 시장에 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될 그 변수가 뭔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사실 이 유튜브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를 좀 네.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 강연에서는 제가 훨씬 더 편하게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드릴 거고, 또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이 개별적인 개별적인 질문을 또 Q&A 시간을 또 가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구체적인 아파트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 도움되는 시간이 될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내가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 살지 말지 궁금한 것들을 직접 물어보고, 맞습니다. 또 직접 데이터로 대표님께서 답변도 해줄 수 있는, 네. 이게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좀 가능한 그렇죠. 시간이 되겠네요. 네. 자, 정부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네. 전세나 월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일일 지금 네.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이제 전세 거래가 지금 꽤 지금 좀 감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올해 한 2월, 3월 달, 요때가 이제 전세가 굉장히 많았고요. 요 이후로는 추세적으로 지금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10월, 15일 대책 이후로는 좀 더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 월세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서울의 월세 시장도 똑같이 올해 한 2월 달 정도가 제일 뜨거웠고요. 네. 그리고 조금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최근에 또 10월, 15일 대책 이후로는 월세 거래도 지금 꽤 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취소 거래가 많았다고요? 네. 저는 이제 요번 지금 올해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요게 지금 정상 거래량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때 당연히 취소 거래가 좀 늘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늘 수 있어요. 근데 그래봐야 한 정말 많아도 50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때 작년에 상승, 24년 중후반에 상승했을 때도 취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자, 그런데 24년보다 25년의 거래량이 확실히 더 많죠. 지금 올해 한 2, 3월, 그 다음에 5, 6월, 그 다음에 최근 10월. 보시는 것처럼 거래가 빵빵빵, 거래가 계속 늘었죠? 그래서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2020년 이후로 지금 5년 만에 연끌 거래가 터진 거예요. 연끌 거래가. 자, 근데 취소 거래를 보시면 어때요? 이때 벌써 지금 취소 거래가 거의 한 7, 80건에 달합니다. 이게 보시면 취소 거래가. 그리고 요때 6월 달은 취소 거래가 150건이 넘어요. 그래서 이 터진 거래량 대비해서 이때는 취소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취소 거래가 올해 유독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때 10월, 15일 대책 이후로는 어때요? 취소 거래가 이제 거의 없죠. 거래가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는데 네. 이렇게 취소 거래가 많았다라는 거는 마지막으로 시세를 띄우기 위한 작전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시세 띄우기로 가격을 올려놓고 취소해버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연끌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급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연끌을 유도하게끔 한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취소 거래가 너무 많았던 게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것도 이제 정부에서 확실하게 잡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뭔가 이런 시세 띄우기용 이런 거래도 이제는 뭐 완전 이제 근절이 될 거기 때문에 이분들 시세를 왜 띄우는 거죠? 띄운 거를 자기들이 다시 나중에 파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특정 누군가는 이게 가격이 올라야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 그냥 신고가를 몇몇 단지에서 일부러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위기가 또 신고가 치고 올라가네, 좋아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이 저는 2021년 연말하고 너무 유사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내년에 정말 이제 22년처럼 또다시 하락이 다가온다. 그러면 요때 올해 들어서 이렇게 연끌하신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또 안타까운 또 시간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공급에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또 지금 공사 완료 미분양은 많다. 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야 된다고 해주셨는데 네. 근데 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이제 구치 부동산 대책 때는 대규모 공급 정책이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정부도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인지하기 때문에 네. 이 두 데이터와 그 정부 이야기 메시지 정합하면 공급은 굉장히 부족한 걸로 인지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공급이 네. 부족하다는 건 완전 팩트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년만 부족한 게 아니라요. 26, 27, 28년까지 여기에 확정이 아닌 미확정까지 한번 더해서 보겠습니다. 이주 및 철거나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까지 더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착공이나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28년은 공급이 조금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26년, 27년, 28년 이 3년은 확정이에요.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요 이후로는 바뀔 수 있어요. 자, 근데 3년 연속 공급이 지금 20년 만에 지금 가장 작잖아요. 30년 만에 가장 작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서울의 공급이 작은 건 맞다. 네. 새 아파트가 작다, 공급이.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격 어떤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지금 펼쳐서 이것들을 진정을 좀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이 분명히 작은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다 지어졌는데 지금 못 파는 아파트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분명히 공급이 작은 건 많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다 지어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서울에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이제 고가 시장들 같은 경우는 뭐 로또 청약이라고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다 해놨으니까. 얼마 전에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난리인데 이 이외의 지역들은
그만큼 서울의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미분양이, 중고금 미분양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서울에 지금 공급이 정말로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랑 똑같냐? 서울을 지금 남자를 비교를 해보면 뭐냐면 성격은 너무 좋은데 능력이 엉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 좋은데 다른 데이터는 또 너무 엉망인 거죠. 네. 그래서 서울은 사실 공급 말고는 다른 거는 모든 게 다 지금 엉망인 이런 시장인 거죠. 자, 근데 또 내년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부동산 시장 매매와 전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미국의 주가가 지금 크게 떨어진 게 원래 좀 네. 크게 올랐다가 떨어진 게 하루 사이에 뭐 고점 대비하면 지금 한 4% 이상 폭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뭐 고용 지금 실업률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 좀 네. 문제도 좀 있고 매출 재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네. 지금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매출 채권이 회수가 안 되냐. 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 원래 한다 그랬는데 안 한다. 맞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런 근데 저는 정말 어지러운 게 뉴스가 심지어 그 엔비디아 그 뉴스 나오기 전날에는 네. 실적이 대박 나서 맞아요. 엔비디아 뭐 AI 버블 논란을 잠재시켰다는데 바로 하루 뒤에는 이게 맞아요. 뭐 하는 거지? 그렇죠. 아니 하루 만에 엔비디아 회사가 바뀔 일은 없는데. 맞아요. 완전 널뛰기를 하고 있는 널뛰기. 네, 그게 AI 버블의 증상 중 하나인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요게 지금 이제 한국의 지금 주식 차트인데요. 네. 자, 보시면은 2000대 초반부터 본 겁니다. 지금 20년이 넘는 차트예요. 자, 근데 요때 코로나 때 정말 미친 듯이 올랐고요. 자, 미친 듯이 오르고 난 다음에 항상 무슨 일이 있었죠? 미친 일이 떨어졌죠. 자, 그리고 이때만큼이나 지금 어때요? 최근 몇 달 동안 더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데 내년에 뭐 워낙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금융시나 주식시장을 부양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옛말 격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만큼의 상승을 기대하는 거는 저는 정말로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환율도 보면 지금 1,470원이 드디어 넘었잖아요. 1,470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환율이 이제 1,500원이 넘어가면은 뭔가 정말 경기 침체에 대한 저는 리스크에 저는 네. 대비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와 더불어서 또 보면은 한국도 보시면 한국도 이제 채권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지금 올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나 각종 대출 금리가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저는 뭔가 좀 경고 신호를 좀 보내는 거 아닌가.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언제가 위험하냐면 이제 앞으로의 금리 추이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미국의 금리 추이 차트인데요. 보시면 항상 금리가 이렇게 급락하던 시기, 이런 시기가 항상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아주 빠르게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금리 인하를 이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닷컴버블 꺼질 때나 금융위기 때처럼 혹시라도 금리를 뭔가 이렇게 급하게 내린다 미국이, 그러면 굉장히 뭔가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 품귀 현상도 심화되고 이제 다주택자 규제, 뭐 토지 거래 허가, 민간 임대 공급을 말라붙게 하는 이유는 뭐고 앞으로 전세 시장에는 어떤 혼란이 올까요? 지금 이제 전세가 지금 완전 품귀가 맞아요. 네. 전세 매물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제 이사를 안 가죠 또. 가능하면 이제 그 갱신권을 또 사용을 하고. 그래서 일단 하지만 공급이 또 작은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저는 전세는 지금보다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전월세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전세 수급이 좋고 공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경기 침체가 올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22년이나 2008년 IMF 같은 이런 뭔가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온다. 그럴 때는 이제 수요가 순식간에 이제 얼어붙기 때문에 공급이 작아도 그때는 전월세 가격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면 지금 전월세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월세 가격이 우상향해도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건가요? 떨어질 수 있죠. 침체가 오면 항상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2022년 하반기에도 그랬고요. 네. 2008년에도 그랬고요. 네. 네. 자, 전세자금 대출 규제하면 또 갭 투자 먹고 집값 안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그럼 일리가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일리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급격한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시장에 주는 충격감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방향성,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지금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너무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미래가 없겠다. 그래서 부동산을 과도하게 쏠린 부동산을 좀 워워시키고 이거를 이제 금융시장이나 뭐 어떤 기업이나 이런 데로 자금을 흘러가게 만들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큰 그림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너무 정책들이 좀 과격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번 10월 15일 부동산 대책도 저는 이제 일부 지역에는 지금 소송까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지역 아파트는 지금 오른 것도 없는데 왜 우리 지역까지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이런 정책들을 조금씩 좀 뭔가 좀 너무 이렇게 급진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씩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규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예전에 2010년대 워낙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때는 뭐 소득도 안 보고 막 그다음에 보증까지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아파트에 못 사시는 분들도 막 아파트에 막 살게 되고 그런 식으로 높아지면서 2010년대, 2020년대 부동산 시장 버블에 상당한 저는 일조를 좀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큰 틀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10월 15일 이런 부동산 이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만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아니 솔직히 너무 화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서 네. 집값이 안 오른 지역도 있는데. 아니 별로 오른 것도 없고 지금 떨어졌다 지금 약간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동네까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너무 좀 개인 재산권 침해를 좀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진짜 경기 침체가 와버린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팔 수도 없잖아 이거는. 그래서 개인 재산권 침해에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펼치시는 분들은 가급적 서서히 좀 이렇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그렇게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내년에 6, 7월 부동산 세제 합리화도 예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1주택자는 은퇴한 고령자분들도 보유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뭐 현금 여유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현실적 보유세 절세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뭐 방법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입지를 낮추거나 해야 되는 걸까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지금 고가 주택을 파시고 경기도 외곽으로 가시면서 현금을 좀 확보하는 그래서 뭐 수지나 용인이나 뭐 이런 지역도 충분히 수도권 접근성도 좋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재명 정부의 방향성이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계속 일관적인 지금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지금 목을 좀 죄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제에 대한 합리화 이제 말이 합리화인데 결국은 이제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공정시장가의 비율,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면은 재산세, 종부세, 거기다가 상속증여세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들한테 이야기 듣기로도 지금 증여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준비를 하셔라. 자,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규제로 인해 옥석거리가 심화될 것인데 조합원 분담금 여력이 있는 서울 중심부만 살아남고 외곽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재개발 재건축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요. 그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과열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돈이 되려면 일단 땅값이 비싸면은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대출 금리, 그렇죠?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거니까 대출 이자, 그다음에 거기에 공사비. 근데 공사비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대출이자도 최근에 들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최고 6%까지 지금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출금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제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은 작용을 하는데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는 시장이 너무 뜨거웠잖아요. 그래서 특히 고가 지역이나 이런 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사업성이 지금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모아주택이나 뭐 이런 데 또 경매나고 또 이런 데들은 굉장히 경제질도 높고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서울 중심부나 이런 데는 여전히 지금 네. 매력이 꽤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외곽이나 이런 데는 사실 쉽지 않겠죠. 가격이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저는 양극화가 심해질 거다. 예. 중심부 외곽 뭐 입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일기 신도시 내에서도 분당과 일산이 예전에 가격이 비슷했는데 회복세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강남과의 직주 근접 같은 거겠죠. 직주 근접도 있지만 저는 일자리가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GTX가 이제 뚫렸잖아요, 일산에. 그런데 사실 일산이나 파주나 부동산 시장이 뭐 크게 지금 별다른 움직임이 없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아직은 삼성까지 뚫리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찌됐건 서울역까지는 오잖아요. 그리고 서울역 인근에도 회사는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일산 사시는 분들이 강남까지 출퇴근할 일이 있겠습니까? 강남 출퇴근하실 분들은 대부분 경기도 남부에 사시겠죠. 그래서 서울의 북부 지역에 일자리가 있으신 분들은 일산에 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GTX가 이미 서울역까지는 뚫렸기 때문에 네. 교통의 문제는 저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자리가 경기도 남부는 여전히 지금 활발한데 경기도 북부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집값이 지금 갈리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럼 수도권에 계신 분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무주택, 1주택자분들 지금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무주택, 1주택자 분들은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네. 먼저 이걸 제가 지도를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경기도에서도 이런 이제 외곽 지역들 있죠. 외곽. 특히 이제 경기도 남부에 있는 외곽 지역들. 그래서 오산이나 그다음에 동탄, 평택, 안성, 요 경기도 남부권 있죠. 이쪽은 저는 이제 내 집 마련을 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지금 무릎 밑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는 또 규제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은 내 집 마련을 지금부터 내년 말 안에 그 어느 즈음에 내 집 마련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그리고 서울과 가까운 이런 지역들, 이 지역들은 저는 조금 추이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년 지방선거 6월 3일날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정책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관건은 경기 침체. 그래서 혹시라도 환율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1,500원을 돌파하고 지금의 코인 시장이나 금융 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뭔가 경기 침체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로 싸게 내 집 마련을 하실 기회가 올 거예요. 서울이나 서울 인근의 분들은 조금 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추이를 좀 보자. 네, 요게 이런 방향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1주택자는 만약에 갈아타기는 지금 시점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갈아타기를 할 수가 없죠. 네. 일단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뭐 대출이 가능하신 분이다, 현금이 있거나, 네, 이런 분들도 지금 갈아타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서 네. 저는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분들 입주와 평수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평수를 포기해야죠. 왜냐면 물론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니즈가 다르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나는 부동산 나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나는 삶의 질이 중요해. 근데 나중에 결국 상관없진 않더라고. 상관없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제일 큰 자산이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러시면 상관없으신 분이다. 네. 그럼 뭐 평수를 선택하시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다라면 저는 결국에는, 왜냐면 나의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기왕은 돈도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팔 때 잘 팔릴 만한 부동산을, 뭐 전원주택이나 뭐 타운하우스 이런 거 지금 완전 시장이 엉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있어서만은 내 개인적인 취향을 좀 저는 버리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취향을 가져갈 정도로 부자가 되면 그때는 뭐 아파트 가격이 좀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돈 되는 부동산을 저는 선택을 좀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과 시기를 잘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과 시기 얘기를 해서 오늘 영상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보다는 지방이 좀 더 기회가 많고, 네. 울산, 부산, 대구, 뭐 경남 이런 데 네. 기회가 많다고 해주셨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 있는 친구가 올라와서 서울의 집값을 보고, 네. 그 친구는 이제 돈이 많은 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있는데, 대구 서울 마포의 집값을 보고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30평대가 뭐 이제 20억 중후반대로 네, 가버리니까. 놀라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대구 지역의 집값의 상승보다 이제 서울 지역의 집값, 서울에서도 상급지의 상승의 집값 상승이 훨씬 더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울산이나 부산과 대구가 경남이 뭐 사기 좋은 곳도 공감할 수도 있고 여기서 더 네. 오를 수 있다는 것도 공감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사면 일반 사람들이 3년 샀다가 팔았다 이렇게 잘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보통 7년에서 제가 이거 10년 산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도 하락도 하고 이제 뭐 조정도 있고 다시 상승하겠지만 네. 그리고 7년 뒤에 봤을 때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지방에 있는 지역을 샀을 때와 네. 서울에 있는 지역을 샀을 때 네. 집값 상승은 어떻게 더 클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네요. 저는 지방이 앞으로는 더 클 거다라고 앞으로는?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 이거를 제가 명확한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최근 2년 동안에 인구 10만 이상 지역인 시군구의 상승률 순입니다. 1등부터 10등까지가 다 누구예요? 서울. 다 서울입니다. 심지어 강남 3구네요. 네, 강남 3구. 정확하게. 근데 상승률이 몇 프로예요? 33, 38, 41. 네. 2년 동안.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엄청 크죠. 엄청 커요? 금액도 큰데. 아, 그래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상승이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1등부터 20등까지가요. 20등이 12%밖에 안 됩니다. 1등도 40%밖에 안 돼요. 네. 자, 근데 불과 몇 년 전을 보시면 2020년, 22년에는 안산시 상록구 95%, 오산 와. 89%, 양주 82%, 20등도 62%예요. 자, 여기 서울 있어요, 없어요? 서울 없어요. 자,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몇 억이 올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몇 퍼센트가 올랐냐죠. 자, 그러면 지금 최근에 서울의 상승률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이게 1등부터 20등까지가 너무 상승이 작아요. 예, 자, 이랬고요. 자, 그러면 다른 시기를 보겠습니다. 2010년부터 12년, 3년 동안. 이때도 어때요? 다 지방이죠. 네. 13년부터 15년 다 지방입니다. 네. 16, 18년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기마다 다른 거군요. 그렇죠. 마치 뭐랑 똑같냐면 자,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거에서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차 전지주 어땠어요?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최근은 반등이 좀 나왔지만 고점 돼서 완전 박살났죠. 네. 한때는 2차 전지가 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떴어요? 뭐 조선주, 그쵸? 그 다음에 방산주, 원전주,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반도체. 그러니까 주식도 테마가 있듯이 부동산도 뭐예요? 이런 테마가 있는 겁니다. 지역적인 테마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최근에 상승이 너무 커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데이터로 다 보니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앞으로 돈 될 만한 부동산은 어디에서 나온다? 한번 지금 25년이니까 27년 한 이 시기쯤에 상승률 순위 보잖아요? 제가 1등부터 20등까지 최소한 절반은 다 지방일 거예요. 지방, 수도권 빼고. 다 거의 다 지방.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지방의 대전성 시대가 시작이 이미 되었고 앞으로 훨씬 더 상승이 커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왜냐면 수도권은 지금 서울은 반등이 꽤 많이 나오는 동안 지방은 계속 빠졌거든요. 가격이 너무 싸요. 그런데 공급이 앞으로 너무 없어요. 지금 전세 수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김기현 너 지방에 뭐 집 사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느냐 이러는데 제가 그렇게 짜친 사람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데이터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거를. 네. 그리고 제가 2년 전부터도 김 작가가 TV 나와서 제가 유일하게 얘기했던 지역이 제가 다 울산? 예, 별로라고 했지만 울산. 근데 울산이 지금 제일 뜨거운 부동산 시장이에요. 전국에서 지금. 서울보다 더 뜨거운 게 울산입니다. 근데 지방은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얘기해봐도 조회수도 안 나오고 언론에서도 다 서울, 서초, 강남, 송파 이런 데만 얘기하니까. 하지만 뭐예요? 예, 진짜 이런 상승은 예, 이때도 보세요. 다 지방이잖아요. 근데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님께서 이제 지방에 좋게 보시는 대구, 경북, 네. 경남, 울산, 네. 부산, 경남에 가서 이제 직접 오프라인 강의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특집 무료 강의. 그렇죠. 주제는 향후 가장 떡상할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 12월 5일에는 대구, 경북이고요. 12월 6일에는 경남, 울산, 네. 12월 7일에는 부산, 경남. 네. 교차 수강 신청은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장소는 철도인재기술원, 경남 양산시, 부산 근처라고 하니까요. 선착순으로 마감되니까 여러분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무료 신청이니까 가셔서 직접 대표님에게 대구, 경북과 경남, 울산과 부산, 경남에 투자할 때 그 직접 더 깊이 있는 노하우를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얘기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왜 이 지역들이, 왜 이 네. 지방 지역들이 앞으로 대세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는 대표님 어디 사는데 구체적으로 아파트나 지역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제가 가질 거기 때문에 아마 오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오프라인 특강에서 가장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방송국에서는 아주 뭐 대구 지역이 아니면 서울의 송파구의 어느 구의 어느 동네를 물어볼 수 없잖아요. 맞아요. 거기 사는 사람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큰 주제밖에 물어볼 수 없는데, 맞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는 제가 지금 어느 지역에 어느 구에 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 그렇죠. 사고 싶어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시냐면 데이터 딱 직접 보시면서 그렇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가장 매력적인 거고, 특집 무료 강의 신청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 오랫동안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아무 때나 살아, 아무 때나 좋아진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때는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예, 와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이 물급필반 시세는 돌고 돈다의 말도 와닿고요. 네. 올해 뭐 서울 서초구부터 이렇게 난리 났던 것도 알겠고, 네. 뭐 20년에는 뭐 지방 네. 그랬던 것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시기에 2010년에는 또 지방, 2013년에는 제주도가 또 핫할 때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때가 중국 인분들이 맞습니다. 제주도 많이 살 중국에, 때인가? 그렇죠. 그리고 26년에는 서울 알겠는데, 이게 이제 과거부터 이렇게 이제 현재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과거에는 유튜브가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똘똘한치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똘똘한치에 사람들이 인구 줄어드는 거 다 알고 있고, 뭐 서울, 그 다음에 핵심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도 지방에 있다가 내가 집은 서울에 사놓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네. 이 열망감이 있단 말이죠. 네. 하고 싶은 욕망감. 네. 그러니까 시세가 완전히 돌고 돌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냉철한 질문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냉철합니다. 네.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죠. 자, 근데 아까 거래량 수급 데이터 보셨죠? 네. 이것만큼 정확한 게 없습니다. 음. 이미 뭐예요? 지금 거래가 이렇게 쭉쭉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이 사고 네, 있다. 돈들을 지금 사는 거예요. 선수들은 지금 아는 겁니다. 네. 선수들은 이제 드디어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돈 드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서울에 아파트를 짓나, 경기도에 짓나, 어디 경남 시골에 짓나, 아파트 짓는 공사비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재값만 좀 다른 거지 공사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방시장은 너무나도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사비는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새 아파트 공급을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내년부터 명확하게 3년 동안 지속이 되고, 가격이 너무 싸요. 너무 싸다 보니까 이게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저평가됐던 게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투기가 아니지만 조금 더 지나면 저는 27년 하반기, 28년에는 지방 부동산 시장도 좀 투기적인 시장으로 저는 접어들 것 같아요. 왜? 지금은 선수들만 지금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자, 이거를 제가 또 한번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모든 자산은요, 어깨가 있고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어깨, 허리, 무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내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언제 사야 돼요? 무릎 밑에서 사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무릎 밑에서 사는 거는 모두가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무릎 밑에서도 못 사요. 왠지 아세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떨어지는 무릎이 있고요. 올라가는 무릎이 있습니다. 자, 떨어지는 무릎에서는 왜 못 사냐? 떨어지는 무릎에서는, 자, 이 전체 사이클 중에 분위기가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겠어요? 바로 이 떨어지는 무릎입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제일 안 좋아요. 그래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삽니다. 그때 공포 분위기 엄청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부동산은요, 이 떨어지는 무릎에서 뭐가 붙냐? 매수자한테 좋은 조건이 붙어요. 네. 여러 가지 혜택들. 그렇죠. 할인 분양을 한다든지, 급매가 나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좋은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떨어지는 분위기. 근데 사람들이 또 무서워서 못 사요. 자, 그럼 이번에 바닥 찍고 올라가는 무릎을 보겠습니다. 이미 올라가는 무릎으로 보이는 지역이 부산, 그렇죠? 대구 일부 지역, 울산은 지금 이제 무릎 지나서 허리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광역시들은 이제 1번이나 2번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지금 울산이 요쯤에, 네. 부산이 요쯤에, 그렇죠. 대구가 지금 요쯤에. 맞아요. 자, 그런데 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미 바닥 대비해서 5,100씩 올라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또 못 삽니다. 그래서 또 못 사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근데 이미 매수자한테 좋은 조건이 안 붙어 이때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김 작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에서는 무조건 사야 되는 거 공감하세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무릎 밑에 사야 되니까. 자, 그러면 1번에 사시겠어요? 2번에 사시겠어요? 제 생각에는 1번보다는 2번이 훨씬 현실적인 것 같아요. 훨씬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1번은 내가 바닥에 대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떨어질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바닥을 확인하고 사는 게 내가 뭐 5천 1억 비싸게 샀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네. 이 공포감이 이게 여기가 지금 이미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이게 그렇죠. 바닥인 거 알지. 네. 더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2번이 벌써 지금 부산, 그 다음에 대구 일부 지역, 이런데 경남도 지금 2번이고요. 자, 그럼 뭐예요? 사야 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무서워서 못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등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데이터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데이터를 등대 삼아서 투자를 한다라면은 네.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도 지금 5년 반 만에 저도 부동산을 지금 다시 사기 시작했잖아요. 저도 지금 현재 올해 지금 2채 현재 매수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방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지방에도 하나 있고 수도권에도 하나 있습니다. 수도권에. 예, 수도권이면 경기 쪽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거 와중에 힌트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 투자기의 핵심 요약만 해주신다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이제 매수 기회가 왔어요. 네. 지방 부동산과 경기도 일부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자, 그런데 여기에 관건은 뭐냐? 경기 침체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자, 여러분들 많이 느끼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실생활, 실물 경제는요, 최악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폭탄이 터지지 않았냐? 금융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폭탄이 안 터졌어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지금 시장은 얼어붙고 망하는 사람도 많고 연체하고 돈 못 갚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경매권도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뭔가 아직 안 터졌어. 왜?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자, 그런데 혹시라도 내년에 올해 급등했던 만큼 내년에 혹시라도 주식시장이 꽤 조정을 받고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환율이 1,500원 넘고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저평가된 지역도요, 또 떨어질 겁니다. 또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 떨어지는 기간이 짧을 거라는 거죠. 짧게는 3, 4개월, 조금 길어도 6, 7개월이면 금방 또 회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이제는 뭐예요? 10년이 아니라 20년이나 30년에 올까 말까한 엄청난 매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은 저는 너무너무 다이나믹한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너무나도 다이나믹한 이런 흐름들이 저는 나올 것 같고, 여기에서 나만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파도를 잘만 타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저는 굉장히 크게 키울 수 있는 너무너무 저는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진짜 부자는 언제 나오냐? 네, 이렇게 위기가 터지면요, 그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드린 질문은 부동산은 아니고 주식인데 이게 네. 부동산에도 폭넓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요. 네. 아까 우리가 영상 초반에 얘기했던 이제 AI 버블 논란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로 이제 해소하면서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바로 다음 날이에요. 맞아요. AI 다시 버블 논란이 터지면서 다시 주가가 엄청 폭락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사실 그대로일 텐데 그렇죠. 해석이 완전 동전 뒤집듯이 이제 앞면 뒷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네. 이럴 때 우리가 좀 투자의 뭔가 기준점을 뉴스 나온 대로 하면 폭락했다가 네. 버블이랬다가 아니랬다가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좀 어떻게 우리가 기준점을 삼아야 될까? 그래서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네.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뭐죠? 건강한 식단, 네. 꾸준한 운동, 네. 충분한 수면, 네.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 안 먹는 거.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안 좋은 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안 해도 좋아지는 게 너무 많은데, 네. 많은 사람들은 뭘 좋은 걸 하려고 하는데, 맞아, 자, 맞아.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부동산도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의사결정의 원칙이 있거든요. 저는 좋은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최악의 뭔지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의사결정을 안 할 수 있게끔 저는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년에 경기 침체가 만약에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 근데 혹시라도 경기 침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수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내가 자산 배분을 한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지금은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정말 중소기업 연체율이나 사람들의 담보대출 연체율, 또 최근에 제 주변에 경매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이게 보통 지금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근데 금융시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건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정말 큰 위험이 지금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성향이나 각자의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그 세계관에 따라서 각자 달리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도 내가 큰일이 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 기준을 20%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그러니까 내 원금에서 80%는 보존해야 되는 거죠. 요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칫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렇게 무리하게 과감하게 베팅할 때는 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26년 새해에 또 대표님 모시고 내년 1분기에 부동산 시장 또 어떻게 변화인지 한번 들어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만의 손님은 김기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